네,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비욘드에서 연말 특집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또 좋은 강연을 해주셨던 교수님들 중 몇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활기차게 또 아침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주말에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로 또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진 아침입니다.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저희 비욘드 구독자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자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 준비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에 또 교수님 모시고 비욘드 구독자분들 한 해 동안 건강 잘 책임을 져주셔서 네. 또 교수님 모시고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여쭙고자 이 방송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께서 그동안 강연만 쭉 해주셨다면 교수님 좀 진솔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그리고 또 새해에는 어떻게 건강 관리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또 가정의학과 방문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질문들 있으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질문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 서울대병원에서 엄마 같은 의사로 좀 소문이 났다고 들었는데요. 네. 엄마 같은 의사다. 네.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의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의과대학에서 뭐 의학을 배우고 우리 교수님들 진료하는 모습들 보고 이러면서 좋은 의사는 참 우리 집에 있는 엄마랑 비슷하다 또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데 여러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건물을 짓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범죄를 없애는 이런 분들도 있고 불이 나면 불을 끄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아파서 자기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을 저 같으면 어릴 때 밖에서 뭐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러다가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면 우리 집에서 소위 이제 엄마가 엄마를 찾죠. 예,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었든 잘 따도 끓여주고 항상 제 편이 되어 줬고 또 그 덕분에 다시 학교로 나와서 또는 사회로 나와서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근데 열심히 일할 때는 엄마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덕분에 또 사회에서 제가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많은 분들이 뭐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마음이 다치거나 몸이 다쳤을 때 우리 병원에서 이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다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 의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의사가 이 사회의 막 큰 주인공은 아니지만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기 할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에 우리 의과대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그게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여전히 그런 마음이고요. 불편하고 많은 병들이 있고 힘들었던 분들이 저랑 같이 하다가 다시 이 몸이 좋아져서 사회에서 자기 일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볼 때 저는 또
만족하고 앞으로 이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네이밍에 아주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도 그 교수님을 화면으로만 뵈면 서울대병원 또 교수니까 왠지 엄숙하고 또 이렇게 딱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진행을 돕다 보면 또 방금도 느낀 게 굉장히 푸근하시고 엄마라는 네이밍이 좀 잘 어울리시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남자이지만 우리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항상 이제 그런 뭐 제가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싶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가정의학과가 좀 주치의 개념이 좀 있잖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언제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가정의학과 동네에 잘 가는 병원 의사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거든요. 네. 가정의학과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뭐 저와 또 다른 생각들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고요. 실험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또 이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우리 사회를 항상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받침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한가정의학회도 이전에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 이렇게 주제로 또 비욘디에 출연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요. 박은선님께서 질문 남기셨는데 남편이 당뇨 전 단계로 10년이 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6.2인데 꾸준하게 이 수치가 유지가 된다고 하시네요. 당뇨 전 단계로 이렇게 오래 있어도 괜찮을까요? 고지혈증 약은 복용 중입니다. 하고 질문 남기셨어요. 네. 그 6.2 정도면은 사실은 무난하게 조절이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조금 더 이 욕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당화혈색소 5.7, 공복 혈당은 100 이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지금은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혈당 저하제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약을 쓸 때는 저희들이 6.5 전후로 조절하도록 6.0에서 6.5 정도로만 조절하도록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은 것 못지않게 낮았을 때 우리가 이제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데 내가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정도라고 하면 저혈당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욕심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혈당이 당화혈색소 6.2인 이유가 음식 조절에 뭐 군것질을 너무 자주 한다라든지 운동이 여전히 못한다든지 몸무게가 여전히 많다라든지 술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 조금 더 줄여서 한 5.7까지 떨어뜨려 보게 되면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제 저속 노화라고 많이 하던데 노화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6.2다. 내가 지금 약을 더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조금 더 만약에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면 조금 더 건강 습관을 욕심을 부려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열리님께서 담배 끊으려니까 너무 힘드시다고 병원에 가야 하나 갈등이네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병원 가서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저희가 또 PPT로 준비해 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담배 끊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그거 잠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병원에 가면 추가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잠깐 하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PPT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비워볼까요? 네, 이게 우리 이제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담배를 끊을 때 아마 우리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신 걸로 봐서는 담배 끊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주 의지가 많은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금년 날짜 한번 정해 보실 필요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다 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안 했으면 한번 지켜보면 좋습니다.
금연 날짜 스페시픽하게 1월 1일 또는 1월 5일 먼저로 탁 잡아서 가능하면 한 달 이내가 좋고요. 그래서 이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 동안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특히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날부터 담배 끊을 텐데 좀 도와줘. 예. 담배 못 끊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힘들고요. 예, 담배를 끊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 친구나 가족들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 알려주고 이분들의 도움 받도록 하고 방금 이제 질문에도 나왔지만 담배를 끊은 경우에 뭐 누가 이제 안 좋은 갈등이 생기거나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탁 든단 말이에요. 요걸 3분만 딱 넘기면 요 욕구가 탁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3분 동안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담배를 딱 피고 싶을 때 요거 뭐 할지 산책도 좋고요. 뭐 껌을 씹는 것도 좋고 은단도 좋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뭐 할지를 이게 딱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담배를 피고 싶을 때 뭐 할지를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고무줄이나 뭘 하나 달고 이거를 튕겨보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3분만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일단 병원에 처음 가기 싫으면은 니코틴 패치라는 건 약국에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써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제 금연 계획,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왜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지, 끊어야 하는지, 담배의 위험성은 어떤 것인지, 또 이런 장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 한 6개월 동안 자주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확고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갈까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국가가 담배 끊는 분들 도와주는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1년에 3번을 쓸 수가 있고요. 한 번에 3개월씩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진료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진료비를 내고 그 이후부터는 진료비가 무료인데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여기서 하라는 대로라는 거는 꼭 담배를 끊을 필요도 없고요. 상담하고 약 복용할 때 복용하라 그러고 하기만 하면 나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냈던 진료비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담배를 끊는 약이나 이런 게 비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부담 없이 한번 찾아가 보시면 그럼 병원에서 어떤 걸 도와주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팁들을 알려주시고 니코틴의 의존도 우리가 중독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런 것도 검사를 하나요? 예, 검사를 합니다. 예, 일산화탄소도 검사를 하지만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중독성인지를 알펴보고 니코틴 중독성이 많지 않으면 사실 꼭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담배를 피게 하는 이게 스트레스다. 그럼 또는 습관이다.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우선이 될 테고요. 니코틴 중독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니코틴 패치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부프로피온이라든지 바레니클린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중독성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50% 이상 안 쓰는 것보다 담배 끊을 확률들을 올려주게 됩니다. 50%면 상당히 높네요.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사람의 생활 습관을 약으로 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 부프로피온 특히 이제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사람을 약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성공률이 높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된 대표적인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현리님, 담배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다고 하셨는데요. 새해에는 이렇게 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담배 꼭 끊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욘드에서 자주 배웠던 분인데 사실 모든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끝으로는 담배 끊으라고 하시거든요. 네. 수열리님도 꼭 끊으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담배 끊으려면 그만큼 나쁜 일도 없고 또 좋은 일들만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일들 많은 새해가 되시면 또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담배 끊을 때 보통 한 7번은 끊었다 또 폈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원래 그래서 네. 한번 다시 폈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2025년에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봄날님 질문인데요. 저는 67세인데 B형 간염 항체가 없다고 하네요.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예, 혹시 가족 중에 B형 간염 보균자가 있으면 또는 친척 중에 자주 접촉하는 분 중에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 이 보균자라고 하거든요. 또는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67세가 돼도 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는데 항체가 없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됐다. 또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나는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라고 하면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67세가 되면 사실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아도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예.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B형 간염은 A형 간염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서 B형 간염을 앓게 돼도 그렇게 심하게 앓지 않거든요. 그리고 B형 간염의 제일 큰 문제는 간암인데, 간암이 생기려면 B형 간염을 앓고 나서 만성화된 뒤에 한 50년은 지나야 이 간암이 생기니까 예, 시기적으로도 나이가 67세인데 내가 예전에 맞았던 적이 있으면 맞을 필요가 없고요. 내가 예전에 맞았던 기억도 없고 그리고 항체가 없고 그렇다라고 근데 주위에 B형 간염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내가 B형 간염 보균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때는 한번 맞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병원이나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인 경우에는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걱정 안 하셔도 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질문 나머지는 조금 더 뒤에 받아보도록 하고요. 교수님께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한 30년 넘게 환자분들 진료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또 지내오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기억에 남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아, 그 좀 전에 제가 이제 엄마와 같은 의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질문도 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아주 크게 아주 충격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학병원이란 곳이 정말 환자도 많고 대기도 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교수가 막 됐을 때예요. 예, 교수가 되니까 뭐 정말 환자분들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거기에 좀 그런 대기도 많고 환자가 잘 이해 못하면 막 나무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 옷차림도 아주 뭐 잘 안 입고 오고 예, 그냥 할아버지처럼 해서 오셔서 이제 하는데 자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다른 질문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좀 이제 제가 아마 목소리가 톤이 안 좋거나 나무랐나 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면서 환자들이 화를 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좀 버릇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내고 나이도 이제 나보다 어린데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뭐 이런 말들 하면서 나무 화를 내시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하나하나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못 알아듣고 뭐 줄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막 제 나름대로 이런 답변을 하다가 제가 수긍을 했어요. 예,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그분은 가시고 아마 그 다음에 그분은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저는 정말 충격이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랬을까. 예, 그때 제가 진료할 때 아무리 바쁘고 대기가 많고 이러더라도 소위 우리 환자분들한테 진짜 체면이 안 서게 만든다든지 그러진 않아야 되겠다라고 느낀 아주 예,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고요. 예, 물론
전략적으로 제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꼭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하시면요. 예, 그럴 때 또는 너무나 저한테 의존적이거나 이랬을 때는 이분들을 좀 실천에 옮기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거나 이러기는 하지만 이제는 계획적인 거지 제가 진짜 감정적으로 막 북받쳐서 예,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벤트가 소위 이제 요즘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뭐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아, 이건 상식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익숙한 그렇죠. 지식들이니까 예, 의사에게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이제 안 하고 넘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로 병에 대해서만 다루고 집에 가서 뭘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환자분 한 분이 이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나중에 저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료를 잘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왜 고맙다? 예, 왜 고맙다라고 한 게 자기가 이때까지 평생 거의 채소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예, 거의 고기만 드시고 또는 인스턴트 식품만 먹었고 네. 이것도 몸에 좋다라고 자기는 잘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진료받고 수술받고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채소를 먹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처음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괜찮더라 뭐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항상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큰 계기를 만들어준 분이십니다. 그러네요. 말씀해주신 두 내용이 두 분들이 다 교수님께 큰 깨달음을 주셨던 환자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또 그런 효과도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채소를 먹는 게 좋다라는 상식이 있어도 왜 좋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왜 좋은지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상기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레니님께서 조비룡 교수님 전문 분야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또 노화죠.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질환들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주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보통 저희가 나이가 들면 노쇠한다라고 해서 나이 들었으니까 뭐 무릎 아픈 거지, 나이 들으니까 눈 침침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고 노화로 인한 질병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가정의학과가 원래 이제 1차 의료라 그래서 전반적인 예방도 하고 만성질환 관리도 하고 이런 분야인데 이제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정말 큰 병이 없는데 네. 기운들이 떨어지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의료계에서는 사실은 치료 방법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있을 때도 제일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누구도 이제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1990년대부터 이제 노쇠라는 노화에 대해서 의료적인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당시는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였고요. 다행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 왔는데 지금 이제 제 환자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병원에서는 어떤 진료 전문적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나이가 들어서라고 이제 대답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주로 보게 되는데 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나빠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하는 이유 중에는 만성 질환들이 꽤나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혈압, 당뇨, 뭐 골다공증, 고지혈증 이런 것들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 질병들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부 분과 전문의 제도가 있으니까
심장을 보는 선생님한테, 눈을 보는 선생님한테, 또 귀를 보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여러 의사들을 만나러 아마 한 달에 뭐 20일 정도는 다녀야 될 수 있는 이렇게 병의 종류가 많고 불편함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분들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꼭 전문 분과에 가지 않아도 스스로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들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를 하고 꼭 필요할 때, 또 요즘은 우리 분과들이 정말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생각도 할 수 없던 질병이나 문제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치료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의학 기술들이 발전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치료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냥 에이, 이건 안 되지라고 그냥 놓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적절한 의사 선생님들 또는 병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좀 불편한데 왜 불편할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넘겼던 것들을 이제 병원 교수님을 방문을 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쉽게 고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지금 질문 정말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네. 예, 나이가 들면 좀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기억력도 조금 떨어지고 기운도 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어쩔 것 수 없는 예, 노화 현상들이 어떤 있죠. 경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극복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일만 더 커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건지 알려주는 것도 제의 큰 역할입니다. 예. 요거는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갖고 같이 살아야 돼요. 여기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그 정성을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좋은 음식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데 조금 더 투자하세요라고 그 관심의 분야나 내용들을 좀 바꾸게 하는 것도 저의 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딱 관심을 싹 돌려주는 것도 네네. 중요한 역할이죠. 보통 그 주름살이나 흰머리 말고 또 어떤 거 많이 얘기하세요? 제일 많은 것들이 이제 몸이 과거 젊었을 때와 다르다는 거거든요. 축구를 못 하겠다고 이런. 잠이 잘 안 와, 뭐 소변 볼 때 불편해, 그 다음에 변비가 자주 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한 절반은 실제로 운동이라든지 뭐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잠이 나이 들어서도 중간에 한두 번 깨요. 이런 경우 중에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잠을 더 깊이 자려고 뭔가 약을 먹고 이런 것보다는 낮에 뭐 낮잠을 조금 잔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취하는 게 좋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이제 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는 것, 일기 쓰듯이 또는 목표도 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 질문 2개만 더 받고 이제 정말 새해 건강다짐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박은서님께서 교수님 저희 아들이 28인데 키 180에 75kg, 어릴 때부터 혈압이 조금 높습니다. 평균 혈압이 135에 85 정도인데 병원에서는 두고 보자고 하는데 늘 불안하시다고. 아드님이 담배는 안 하고 술은 조금 하신다. 이렇게 질문 남기셨네요. 네. 130에 85, 28세이면 이제 혈압 약을 쓸 상황은 아니지만 혈압이 많이 높은 거거든요. 28세면은 120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동맥경화가 조금 있다라는 뜻이고요. 특히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중에 심혈관계 질환, 뭐 중풍이라든지 심장병, 뭐 이런 질병들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좀 더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이럴 때는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운동을 꾸준히 이때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고 담배 안 하는 건 좋고요. 술도 가능한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마도 동맥경화가 어릴 때부터 조금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고, 정기적으로, 여기서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미 130이 넘었기 때문에 한 집에 혈압계 두고 한 뭐 2, 3개월에 한 번 정도, 또는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럴 때는 항상 혈압 측정해서 혈압이 만약에 140보다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몇 가지 추가적인 뭐 심전도라든지 혈관의 동맥경화도 이런 검사를 하고 혈압약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라라스웨님 질문인데요. 강도 높은 운동과 주 5회 운동을 한 후에는 식욕이 너무 올라와서 자꾸 드신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강도 높은 운동 빈도를 좀 줄인 후에 식욕이 줄어서 적게 먹게 되고 몸이 평온한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 질문을 좀 주셨네요. 네. 나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테고, 이제 강도 높은 운동, 주 5회 운동 이후에 식욕이 너무 오른다는 말은 이 당시 혈당이 너무 떨어졌거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식전에 뭐 육류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해주는 것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욕이 올랐을 때 먹는 음식 자체를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좀 적은 음식 위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게 근육으로 가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몸무게만 잘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뭐 너무 이걸 또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식욕이 올라서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거나 꼭 내가 뭐 치즈 케이크라든지 이렇게 군것질 다한 음식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 요거는 조금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은 꼭 강도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조금 떨어뜨리고,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운동을 조금 더 줄여서 식욕 자체도 조절을 하는 것이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인님 댓글 제가 놓쳤는데, 교수님 말씀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운동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추천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이 내용도 조금 있다가 나올 예정이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새해에 어떻게 하면 건강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PPT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새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2025년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정진 2030이라 그래요. 이게 미국도 그렇고요. 10년 단위로 건강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상태로 흡연율은 이렇게 만들 테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평균 수치는 어떻게 만들 테고, 이렇게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중간 점검을 하는 해가 내년입니다. 이게 2020년대에 딱 중간 지점이더라고요, 내년이. 예.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도 아마 2030년이 되면 나는 이래야지라고 했던 생각들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했다면 이번에 한번 가져보셔도 좋고, 그래서 2030년대에 내가 달성해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잘 가고 있는지를 10년 동안의 계획을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날짜다라는 거고, 또 2025년이 2020년대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니까 우리가 좀 더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런 우리가 밸런스를 가지는 이런 새해가 한번 되어보는 생각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2025년이 2020년 전과 뒤를 연결하는 해잖아요. 중간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연결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 나도 있지만 우리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분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더 아픈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과 좋은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건강과 정말 큰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계획 세웠던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아직 실천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2025년에는 많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보통 어떤 목표들을 또 많이 잡으시나요? 예. 그 제일 많은 것들은 이제 몸무게 빼는 것, 다이어트죠. 그렇죠. 네. 다이어트. 그 다음에 또 좀 전에도 질문 나왔습니다만 운동 운동. 하고 싶어요. 맞아요. 예. 운동. 그리고 담배 하는 분들은 담배 끊고 금연. 싶어요. 예. 술 포금하고 이랬던 분들은 보통 스스로 술 끊겠다는 분보다도 우리 가족이 술 줄였으면 좋게요. 이게 더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술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다짐들을 할 때 그냥 다짐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봐도 좋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항상 잘 안 되는 거 잘 알죠, 우리, 또. 뭐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계획은 세웠는데 뭐 1월 한 둘째 주만 가도 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실패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런 거 한번 해보라 그래요, 보통.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항상 이 뭔가를 할 때는 내가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실천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딱 정해야 되는 거네요. 그, 내가 이걸 왜 딱 하는지. 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말들. 예를 들어 내가 이상하게 나는 돈 버는 거에 월급 많이 버는 거에 막 이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한번 1월 1일을 삼아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돈이 관심이 많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이거 적절한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그걸 취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사람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이 대부분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서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끝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잊어버렸고 손가락 끝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목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큰 목표를. 그러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진짜 내가 이제 달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어려움이야. 한번 견뎌볼 만한 거죠. 그래서 그 내 가치관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작년 한 해 동안 잘했던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해주고요. 박수. 네. 자기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잘못했던 것 절대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했던 것 때문에 느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좀 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요걸 한번 하는 시간들을 보통 우리가 연말, 연초에 혼자 일기 쓰면서 또는 가족들과 모였을 때 서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구는 잘했고 못했고 아니면 나 스스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한번 새로 점검을 하는데 자, 2025년도에는 좀 전에 우리가 실천의 해로 잡기로 했잖아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실패하는 이유가 목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맞아요. 또는 너무 크게 잡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꼭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그것도 너무 크지 않은 작은 목표, 요 정도면 할만해 70%, 80%는 가능해라고 하는 거를 세우는데 가능한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어느 시간에 하고 얼마나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실 그걸 하려면 내가 뭐 물건을 사야 될 수도 있고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되 좀 달성이 어렵지 않은 걸로 이렇게 한번 올해는 한번 세워보도록 하시고요. 목표를 세웠으면 이걸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좋은데 이 모니터링을 그냥 속으로 오늘 운동했네 이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요. 네. 달력에도 괜찮고 아니면은 칠판에도 좋았고 요즘 좋은 앱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했고 내일은 안 했고 체크할 수 그렇죠. 있는 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내가 1년 동안 지금 계속 잘하고 있네, 어떻게 하고 있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그게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잘하고 있다, 생각만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다. 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 잘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면 칭찬도 많이 해주고 네. 아, 이 사람들 참 고마운 사람 어떻게 해주지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걸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올해 얼마나 예. 열심히 살았는지 칭찬을 안 해준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나도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나도 네. 칭찬을 받아야 기운도 나고 계속 어렵지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칭찬해주고 좋게 해줄지에 대한 계획을 하나 세우는 게 좋습니다. 예. 나를 위한 소소한 선물이나 네. 어떤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그 이벤트, 뭐 여행도 좋고, 뭐 이벤트도 좋고, 아니면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 정해서 이거 꼭 무시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도 꼭 보상을 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한 해 어쨌든 열심히 잘 마무리하셨는데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 하셨나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보상을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상 나름대로 중이시군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행히 네. 뭐 너무 실망스러운 한 해는 아니어서 근데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게 있긴 하지만 네. 뭐 나름 조그만 보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새해 건강 계획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맞아, 오리온 고래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월 1일, 2일에는 항상 헬스장이 붐빕니다. 저희 1월 말까지 2월에도 헬스장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다짐 중에 하나죠. 다이어트. 저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할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첫 번째가 다이어트죠. 첫 번째가 다이어트. 몸무게 한번 좀 줄여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다이어트 아니라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해보면 좋은데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 몸무게가 지금 130kg인데 70kg까지 뺄 거야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몸에 좋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내가 다이어트 해 보았던 경험들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1kg 정도를 고려를 하게 합니다. 나이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면 두 달에 1kg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표를 작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게 좀 그래야 좀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가능한 목표 몸무게를 하나 잡으시는데 한 달에 1kg 정도에서 6개월에 한 5kg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나이가 많거나 만약에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이 있다라고 하면 3kg, 6개월에 3kg 정도 괜찮습니다. 더 작아도 관계없습니다.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하나를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몸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사람마다 알아요. 운동을 안 해서라든지 아니면 그걸 먹어서 그래, 술을 마셔서 그래.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습관 한 개를 조절하는 게 좋은데 나는 이것저것 다양한 습관이 많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것이 식사 시작을 채소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혈당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혈당을 많이 안 올리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뭐 오이도 좋고요. 상추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채소를 데쳐서 하면 더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식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이어트 또는 음식 양 조절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많은 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드셔서 그러거든요. 계속 맛있는 게 많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자극적인 불필요한 것들은 가능한 내 앞에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우리 냉장고 안에 그런 음식들이 없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간식 시간을 가능한 한은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먹고 딴 때는 먹지 않는다. 요거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좀 전에 질문하신 분처럼 혈당이 경계성 혈당이다. 이미 당뇨로 갈라 그래.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요즘 이제 연속 혈당계라 그래서 원래는 제1형 당뇨,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건데 요즘은 이런 경계성 혈당 상승이 있을 때도 꽤나 도움이 됩니다. 예, 하나만 딱 붙여 놓으면 한 2주 정도 혈당을 쭉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내가 정말 내가 케이크를 꼭 먹고 싶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먹을 거야. 그럼 한 달에 한 번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혈당을 안 올라가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먹기 전에 브로콜리를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네. 네. 또는 케이크를 먹고 바로 20분 걸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속 혈당계를 꼭 착용을 해서 내가 평소 하고 싶었던 또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이건 어떨까라고 궁금했던 행동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혈당계 또는 아까 제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자 그랬잖아요. 예, 요즘 앱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매일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거 측정해 주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사용을 해서 내가 매일매일 걷는 보수 한번 모니터링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일반 정해진 식사 시간에는 조절이 되는데 회식이 있다라거나 맞아요. 스페셜한 날들이 있어요. 밖으로 나갔을 때 특히 뭐 회식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있는 이런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식 갈 때는 내가 조절하기 힘들죠, 사실은. 이럴 때 오늘은 뷔페를 가요. 뭐 오늘은 일식집을 가요. 오늘은 중국집을 가요. 중국집을 가는데 아마 세트 메뉴가 나올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세트가 나올 때 매번 내가 절반씩만 먹어야지. 또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후식은 안 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 가는 게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원래대로, 원래 습관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식 때마다 조금 짬을 내서 이번 회식에는 내가 어떻게 식사를 해야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이 올해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 구체적인 것 딱 하나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공에 대한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한 개, 두 개 했는데 그거 할 때 요거도 먹었고 실패했고 마음이 아팠고 이러면 사람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때도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줘요, 처음에는. 그래서 과제 달성하고 나면 막 칭찬해주고 또 조그만 과제 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해야지 목표 세우는 것도 즐겁고요. 달성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 자, 내가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20분을 15분을 걸어야지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뭐 이거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걸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걷고 나서 내가 집에 오자마자 브로콜리 한 개랑 뭐 삶은 계란 하나를 먹어야지. 그 다음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하는데 조그만 것들을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과 연이어서 우리가 또 좋은 습관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나 달성을 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팁까지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그 질문을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다짐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가정의학과
동네 병원을 방문한다면 혹은 교수님을 방문한다면 저희가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플 때만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게 건강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건강검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건강에 대한 또는 우리가 국가에서 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니까 이런 건강검진 한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떤 건지, 특히 병이 있는 분들 같으면은 만성 질병이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나 고혈압이 있는데 혈압이 잘 조절이 되나? 또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잘 조절이 되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한번 상담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이가 들게 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기억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니터링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보고 이제 건강검진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내 간 수치는 콩팥 기능은 어떻는지 이런 것들 2년에 한 번은 적어도 건강검진을 하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상담 받으시고 나쁜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죠. 내 병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몸무게를 좀 더 빼야 되겠어요. 채소를 좀 더 늘려야 되겠어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일찍 잠드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이 한 15가지 나오잖아요. 네. 이거 다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몇 개 고르라 그랬습니까? 하나. 그렇죠. 하나만 딱 고르시라고요. 근데 하나를 고르는데 의사들은 제일 중요한 걸 하라 그래요. 근데 굳이 그거에 따를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거 해볼만 하지라고 하면 해도 좋은데 그게 아니면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려워요. 나는 이번에 술 끊기는 어려워요. 라고 하면 의사가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순서입니다. 예. 중요한 순서도 있지만 내가 하기에 만만한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지만 내가 요 정도는 나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것들을 의사랑 합의를 해서 그거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자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모니터링을 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네. 있는지. 그렇죠. 요거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 성공하고 나면 분명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맞아. 그때 의사가 15개 알려줬는데 네, 요것도 하나 더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거 골라서 하도록 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1, 2년 만에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5개를 고칠 수 있는 기간이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급하게 하시면 우리가 요요라 그래가지고 꼭 실패의 돌아오죠. 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달성 가능한 쉬운 것부터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건강의 길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올해에도 다양한 플랫폼 또 비욘드에서 특히 좋은 강연들, 건강 지식들 전달해 주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님께서는 국민 건강 문해력을 높이고자 또 국가 건강정보 포털을 만드시는데 책임 연구자로도 계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요즘 그 유튜브가 SNS가 장점도 많지만 편을 좀 가른 것 같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아무래도 좀 네. 있으니까요. 저희 환자분들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는 것 한 번씩 들으면 뜨끔뜨끔해요. 네. 어떻게 저런 이상한 정보들을 어디서? 알지?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정보를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분들한테는 그런 정보들이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정보 절대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가짜 정보에 접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놓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다행히 우리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한 10년 전에 어느 정도 간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우리 비욘디와 같이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국가에서 좀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건강정보 포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제대로 된 건강 정보들을 많이 생산하고 가짜 정보가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비욘디와 함께 예, 좀 더 좋은 건강 정보들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도 조그마한 목표와 함께 올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새해에는 슬픈 일도 좀 더 많이 줄고 또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한 일들만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비룡 교수님과 함께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새해에도 교수님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입니다. 감사합니다.